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1시간 전쯤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이자 KBS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대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체제의 개혁 드라이브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4법, 사법개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까지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개혁 완수를 공언하며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사과 없이는 악수도 없다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협치입니다. 힘 있는 개혁과 함께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통령과의 당정 일관성은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또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슈책, 정치 한판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8월 5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 10년 가까이 첫 삽도 떼지 못한 채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좌초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미 국비까지 배정을 받고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불용 처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행정의 신뢰까지 땅에 떨어졌다. 그런 비판인데요. 예. 여수시는 2015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국가 거점 마리나 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웅천 마리나 항만은 300척 보트 계류가 가능한 시설을 항만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2018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면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797억 원이었는데 116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어 지난해 변경된 내용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습니다. 예. 올해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가서 2029년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수차례 계획 변경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국 2배 가까이 늘어난 시비 부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200억 원을 올해 본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해양수산부도 2023년까지 129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여수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국비마저 연차적으로 불용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칭 사업처럼 시비도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는데 여수시가 예산 마련을 하지 못해서 사업 자체를 못할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여수시가 10여 년간 만지작거린 국가 거점 마리나 항만 사업은 결국 좌초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요. 예. 더욱이 감당하지도 못할 사업에 뛰어들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면서 추후에 국가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도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여수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 나중에 그 상업시설 부지 등의 매각을 통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방안이 좀 유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여수시가 선박람회 개최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하면 이 역시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놓고도 여수 씨가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거죠. 예, 이것이 재정 지방채 발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당장 여수 씨가 내년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이쪽으로 여력이 없다는 거죠. 예. 이에 대해 여수 씨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여수 씨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 우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권을 따내고도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것이 시민들이 듣기에는 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지역 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했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가 남아있고 농산물 개방 등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예. 우리 지역 산업계는 25% 관세를 15%로 낮췄다는 점에서 한숨은 돌렸지만 광양 철강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요? 미국은 여전히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철강 업체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예.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철강 제조업체들은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쿼터제를 통해 283톤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50% 고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철강업계를 좀 돕기 위해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합심하고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또 무역 장벽 강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구체적으로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 기본 계획 수립 시행, 또 녹색 철강 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 스크랩 등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다만 철강 문제는 철강에 대한 50% 관세는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그런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전남도 석유화학 산업위기 대응 추진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철강에 대한 미국 관세는 여전히 5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한 만큼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제77주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가 합동 추념식을 주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사상 첫 대통령 참석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2기 기획단 구성을 위한 위촉직 단원 인선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관련 기관과 단체에 단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전남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8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180도 바뀐 정부의 입장이 올해 구례에서 열릴 예정인 제77주기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에 반영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합동 추념식은 2022년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사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유족들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가 지난해 보성에서 이뤄진 합동 추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 참석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조사 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본 뒤 참석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오셨습니까? 오늘의 이슈 체크. 하루 걸러 폭우, 폭염, 열대야. 요즘 날씨 도대체 왜 이럴까?입니다. 네, 비 때문에 잠시 해제됐더니 폭염특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내려지고 있잖아요. 폭염과 폭우, 열대야 이렇게 반복되는 이상기후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슈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뭐 하루는 폭염이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는 폭우였다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소나기가 좀 강하게 오기도 해서 네. 세 개 다 해당됐던 것 같아요. 네. 폭염, 폭우, 열대야 이렇게. 그렇죠. 오늘 밤도 덥겠죠. 그렇죠.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데 비가 내리긴 했지만 사실 열대야는 또 여전했고요. 여수도 최저 기온이 28도로 열대야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습하고 거기다 또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새벽에도 또 잠을 깨거나 뒤척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열대야는 몇 도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을까요? 너무 쉬운 퀴즈 아닙니까? 25도요. 맞습니다. 네, 25도죠. 열대야는 밤사이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이 열대야를 피해서 여수 바닷가 산책에 나온 분들을 밤에 만나봤습니다. 밤에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예. 자정을 앞둔 시간이었는데도 어젯밤이요? 네, 가볍게 이 산책을 나온 분들 제법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요. 오늘 새벽에 사실 비가 내렸잖아요. 아침까지. 맞아요. 그래서 습하긴 하지만 그나마 바람이 좀 불어서 나오셨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연이어 날씨 변화를 느낀 분들도 계셨는데 들어보시죠. 6월부터 계속 에어컨 맨날 틀고 잤어요. 비가 오고 나서 그래도 한 며칠은 좀 서늘할 줄 알았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바로 그 후부터도 계속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녁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예약 꺼짐을 해놓고 자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땀이 많이 난 상태로 그렇게 깨어나고 막 잠을 설칠 정도로 좀 덥기는 한 것 같아요. 바람이 거의 없어요. 약간 아파트 공간이 있으니까는 그냥 후끈후끈한 뭐 이런 기운만 있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후끈한 바람이더라도 불고. 어제 우리도 곡성에서 1박 했는데 산 밑에 펜션 얻어서 자고 그랬는데 막 산사태 날까 봐서 우리는 걱정 그런 마음으로 잤죠. 오늘은 뭐 에어컨 바람 자색한 환경에서 잘 것 같은데요. 뭐. 좀 습하긴 한데 이 정도는 익숙하죠. 뭐. 걱정해야 될 건 저희 윗지방 쪽이 아닐까. 바람도 잘 안 불고 빌딩들 쌓여 있어가지고 더 열섬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저녁 한 10시, 11시까지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새벽부터 좀 비가 내렸죠. 그래서 어제 밤에는 비가 내리기 전에 좀 시원했나요? 저는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웠다고 느끼긴 했는데 느끼시는 분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습해서 너무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로 불었죠. 많이들 찾아오신 것 같았고요. 그래요. 그 전날만 해도 올해 그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이 1994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7월 기온이요.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여수 열대야 기온입니다. 28.1도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수가 물어봤던 거였고. 전체 뭐 한낮 기온보다도 열대야 밤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맞아요. 그나마 새벽에 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바람이 그나마 조금 있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나오신 거죠. 근데도 그 바람이 막 썩 기분 좋은 바람은 아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미스트를 뿌리고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난 6월 말부터 이 폭염특보가 내려졌잖아요. 또 폭염과 폭우, 다시 또 폭염, 호우 이렇게 번갈아 찾아오고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습하고 또 체감 온도가 높은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장마철이 지속되면 바로 삼복더위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예. 올해는 장마도 언제 왔는지 모르게 왔다 갔고 극한 호우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만큼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여든을 앞둔 한 분을 만났어요. 물과 우산을 꼭 챙겨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는 날씨가 분이셨는데 언제 갑자기 비가 올지 모르고 언제 맞아요. 갑자기 더워질지 모르니까 갑자기 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과는 너무나 달라진 이 날씨에 전기료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해 나가야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여세명이 여름에는 밭을 어찌 메꿔요. 밭을 못 메겨 덥지 않아요. 옛날에는 가서 정신 먹고 가서 밭에 밥 매러 가고 그랬어요.
애기들이 없을 때는 에어컨 안 틀고 애기들이 있을 때는 에어컨 틀어놓고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고 겨울이면 겨울인 게 추워야 맞다. 여름이면 여름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날씨가 극단적으로 폭염특보 또 호우특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한반도 주변에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형성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예. 지난달 태풍 꼬마이가 중국으로 북상을 했어요. 이때 열대 저압으로 약화됐는데 폭염 때문에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국 쪽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잇따라서 9호 10호 태풍이 북상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 힘이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한반도로 돌아오게 된 거죠. 폭염이 태풍을 밀어내서 그 태풍의 힘은 약해졌지만 이게 폭우로 돌아온 그렇죠. 거군요. 물폭탄을 가지고. 네. 예. 여기에 이제 평년보다 또 높은 해수면 온도가 강도를 더 키웠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 올해 7월에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인 23.3도보다 더 높은 1.3도가 높은 24.6도로 관측됐어요. 해역별로 봤을 때 서해와 동해는 각각 1도가 오른 23.1도와 24.1도인데 남해는 2도가 올랐답니다. 26.6도를 기록했어요. 와, 결과적으로 25도 넘어가면은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렇죠. 하던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폭염이 폭우를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씨 전망 좀 보면 내일과 모레 우리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더 지나갈 거란 예보가 들어 있어요. 네,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국지성 극한 호우를 내릴 수 있고 또 기상청에서 예상 강수량이 20에서 60mm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기혜진 예보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두 고기압이 다소 약화가 되면서 북쪽 상공으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폭우가 나타나게 되고 비가 그친 후에는 습도가 높고 또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비가 내릴 때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집중호우가 국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강수들은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최신의 기상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상청에서는 알람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재난 문자를 받은 지역은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대피를 하시거나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혜진 예보관 예보 듣고 오셨습니다. 기상청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어플 이름이 날씨 알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날씨 알림입니다. 예.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이렇게 잦은 비와 폭염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달 말까지는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남은 여름의 폭염, 폭우 이렇게 좀 이중으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기후변화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는 시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고요. 안전하게 생활 속에서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네네. 저희는 이제 민주당 지난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한 주 내내 또 주변의 분들하고 좀 대화 나누고 또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임할 건가 이런 문제 주로 좀 많이 논의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비슷하게 이제 국회에서 최근에 이제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상법 관련해가지고
여러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좀 바쁘게 또 돌아가고 있고요. 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주에 이제 최고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첫 최고위 날 그 압수수색이 있고 하는 바람에 예. 이번 주에 드디어 새로운 지도부 첫 최고위 열고 가동하고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자,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방송법, K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는 이제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두 분의 생각부터 좀 간략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 대표님? 예, 우선 그 방송 3법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사실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방송 장악 또 여러 가지 코드 인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정부의 인사권을 좀 견제하고 또 방송을 조금 더 장악 시도를 좀 어렵게 하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우선 지금 우리가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곳에 넣는 늘어나는 이사들 또 지배구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굉장히 민주당과 굉장히 괴를 같이 하는 시민사회 또 어떤 언론 노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걸 이렇게 급하게 충분한 대화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일인가? 오히려 지금 KBS 사장도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권 입맛 맞는 또 길들이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예. 노란봉투법과 상법 역시 지금 일부 과도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원청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는 조금 지금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개혁신당의 입장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 모두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 이렇게 강행해서 처리할 일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동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는 대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 시비가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시도는 보수 정권일수록 집요하고 거칠었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만 기억을 해봐도 이동강,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해서 KBS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교체를 시도했던 거 이거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언론을 향한 압박과 길들이기 그리고 진실 대신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행태가 아주 집요하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게 어느 정권이라도 방송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없게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아까 천하람 대표 말씀처럼 오히려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필요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꼭 필요치 않을 수 있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지와 선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방송 3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영방송의 운영이나 방송 기조가 극적한 변동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방송에 대해서 갖는 신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상법 개정안 오래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임원진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주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보적인 그 학자들이 대부분 찬성하기도 해왔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서요. 저는 그동안 이 우리 상법이 갖는 문제점 때문에 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었는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찬성하시고 노란봉투법의 경우도요. 그러니까 실질적 고용주에 대해서 임금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도 거기서 지라고 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실질적 그 고용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뒤로 빠지고 아무 힘도 없는 외주업체 사장이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끼어서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고용 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진작됐어야 되는 게 좀 인제된 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 좀 간략하게 좀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61.7%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될 수 있었던 요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천 대표님?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좀 싸우는 당대표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좀 싸우는 당대표요? 네. 약간 좀 강력한, 예. 그렇죠.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또 정권까지 손에 쥔 상황에서 야당과 강력하게 싸우는 당대표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정청래 당대표도 그거를 또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왜 당선됐는지 알기 때문에, 예. 지금 첫 일성이 야당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사람 같아야지 상대해주고 준다. 사람 같아야 악수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일단 정권 초에 권력이 굉장히 강할 때 그걸 망설임 없이 휘둘러야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류를 보여주는 선출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서 의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선출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정청래, 박찬대 두 분하고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친하고 잘 알고 또 술도 자주 마시고 생각도 잘 알고 그래서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두 분 다에 대해서 저는 나름 애정은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좀 당원들의 흐름,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 쪽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원들이 싸우는 당대표를 원했다라는 천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꼭 그게 전부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박찬대 의원에 비해서 정청래 의원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훨씬 높았잖아요. 예. 그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전국을 몇 차례 누볐고 또 특히 이제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같은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호남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이런 기존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당선을 단지 싸우는 대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원들의 뜻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다.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이네요. 순천, 광양, 고흥, 구례을 우리 지역 지역구인 권양엽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예, 당 대변인은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입장 등 당의 종합적 의견을 알리는 입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중책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축하해 줄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그제 저녁에 전화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튼 중책을 맡아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잘해내야 된다는 걱정이다. 좀 겸손한 말씀을 하셨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당이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언어로 당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양엽 대변인이 그 일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더 잘해 주시라는 당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체제 하에 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썼는데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도 꾸려졌습니다. 자, 먼저 검찰개혁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동영 전 의원님. 예,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강력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아셔요, 이제. 그리고 이런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서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하고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해왔던 사실 역시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제 수사 권력의 편중이 정치적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과 관련된 사건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뭔 일이 생기면 다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를 찾아요. 그건 그 사람이 그 수사검사와의 사적 인맥을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검사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이렇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이 저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처의 역량을 더 늘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거 다 필요한 일이고 좋은데 이 모든 게 국가 수사 역량의 증진이라고 하는 종합적 목표와 플랜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 거지. 자칫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국가의 수사 역량이 저하되는 걸 방치한다거나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4법 등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각각의 과제들은 개별적이고 분산된 과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해야 되는 과제들이다.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조금 급하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바쁘니까 시간은 땡길 수 있는데요. 저는 개별의 목표, 개별의 과제들에 세심하게.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종합적인 그림들 하에서 움직이는 것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검찰개혁 4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급하죠. 국가의 수사 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수사권을 뭐 이렇게 억지로 쪼개고 하느라고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걸 바로잡는 게 굉장히 이미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예전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몸값이 높았는데요. 요즘은 검찰 출신들보다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경찰이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하니까 뭐 싫었던 건 있겠죠. 근데 사실 억울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조금 부진하다, 미진하다라고 했을 때 검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요청하거나 이의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또 더 복잡하게 쪼개가지고 뭐는 경찰 또 뭐는 중수청 뭐는 공수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렇게 쪼개면은 아마 일반 국민들 변호사 비용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뭐 경찰에 수사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면 또 중수청에 뭘 이의 신청을 했다가 뭘 했다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자꾸 가게 되고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 관련해서 변호사분들이 토론하는 거 저도 보는데요. 변호사들이 봐도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다 뭘 신청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라는 것도 만들어놨는데 계속 예산이랑 사람 부족하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 역량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수사검사, 수사는 검찰 수사관들, 그 사람들 민주당에서 다 싫어하니까 중수청에 가능하면 안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 경험이나 수사 노하우 이런 거 다 차장될 겁니다. 그러면 억울한 국민들은 억울한 국민들대로 고통받고 아마 이거 검찰 이런 식으로 해체되고 막 수사 역량 묻히고 하면요. 예. 제일 만세 부를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재벌들일 겁니다. 정치인들 수사도 당분간 제대로 안 될 거고요. 복잡한 재벌 관련 수사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오히려 좀 피해를 보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사본부 만들면은 특수수사 경찰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지금 경찰에서 대규모 재벌 수사나 뭐 정치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거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역사회랑 아무래도 조금 더 밀접되어 있고 예. 검사들처럼 신문 보장이 아주 투철하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그 권력자인 정치인들 건드리는 거를 경찰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이 상황 속에서 검찰을 해체시켜버리겠다? 재벌하고 정치인들은 뭐 논하는 거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제 직업이 변호사니까 예. 법률 비용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허. 국민에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마구잡이로 바꾸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잘 고민해서 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4법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먼저 이제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건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예. 원래 정당이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선택하고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심판에 맡겨두지 않고 이걸 국가 권력이 나와서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늘 좀 비상하고 예외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너무 좀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남용의 위험도 있고요. 남용의 위험이요. 예. 예. 그다음에 독재 권력의 탄생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은 불가피한 거라고 하더라도 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소한도로 운영돼야 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국회 모두 청구권을 갖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거는 헌법이 정하는 정당 전체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이 문제는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가 정당 해산을 한다. 말은 좋지만 예. 다수당이 소수당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회가 한다는 얘기는. 이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자기들이 과반 의석 있다고 소수당 정당 해산을 신청해야 하면 됩니까? 이상한 일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정당 해산 절차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절차가 없어요.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이 뭐 위헌적인 활동을 하면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예. 해산을 인위적으로 시키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거를 뭐 국회에서 해서 다수당이 소수당 해체시키자라고 할 수 있게 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저는 이거는 뭐 거론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새 대표의 강력한 개헌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에 좀 힘을 계속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협치 부분에선 정청래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서동용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좀 필요성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강력한 개혁, 이게 정청래의 색깔이고 그렇죠. 당대표가 된 1등 수훈갑인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 일본도로 당을 운영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행보랑 좀 다르니까 이게 예. 아니요,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정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이 사사건건 야당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있으면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가려지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싸움은 내가 할 테니 공은 대통령이 가지시라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개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되 예. 국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가릴 정도로 싸움에만 매진하는 거는 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협치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 자체도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그걸 가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필요한 개혁은 개혁대로 하되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적으로 위해서 노력하고 또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돋보이도록 하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이고 태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국민의힘과 협치할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뭐 손도 안 잡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예. 네. 자, 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의 협치. 뭐 지금으로서는 안 할 것 같고요. 안 하는 게 또 본인 인기에 더 유리하다라고 이미 파악을 마치신 것 같고, 결국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지금 자꾸 보면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당에서는 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들 나오고 빨리빨리 뭐 일방통행식으로 개혁이라는 말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일방 처리를 뭐든 다 개혁으로 포장해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하면 그게 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정청래 대표를 좀 잘 설득해 가면서 야당과 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정청래 대표 자발적으로는 뭐 협치를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비 경선 이제 7일에 치러지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울어져서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잘 예측은 안 되는데요. 저는 일단 이제 지금 살 길, 국민의힘 전체가 살 길보다는 죽을 길을 선택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뭐 찬탄판이 반탄판이 하는 이야기들, 이제 그 중에서는 물론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42%를 득표했던 그 저력을 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이제 이런 과정에 전환길 한국사 강사 이야기로 나오고요. 국민 다수의 지지와 국민 다수의 신뢰를 받는 당이 아니라 정말 강성, 극성, 일부 지지자들만을 향해서 가는 이런 당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이건 뭐 저는 민주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서로 이제 민주당과 국정 파트너일 수 있는 정당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이제 10%대 지지인데 지금 이 상태로 더 가면 그 지지도는 더 빠질 거예요. 뭐 이게 뭔가 지지도를 좀 회복해서 정당으로서의 건강한 활동력들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이 있긴 한 건지 좀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천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냥 죽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비슷합니다. 양당의 강성 지지층이 비슷한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고 있는 정당이니까. 근데 이제 지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 별로 희망을 찾지 않고요. 그냥 사이다를 당장 찾는 것 같습니다. 사이다요? 예, 힘들더라도 사실은 오아시스에 마실 물을 파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실 물을 파는 노력은 하기가 약간 그렇고, 그냥 당장 사이다 같은 얘기, 김문수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당장 시원한 얘기 해주는 쪽으로 강성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당장은 목이 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로, 암흑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